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고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를 위해서 저희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자료들의 면면이 꽤 다채롭거든요. 러시아 문학을 깊이 파고든 학술 논문들도 있고요.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지의 공기랑 냄새까지 담아낸 아주 생생한 기행문, 그리고 두 편의 문학 리뷰 영상 기록까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정말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했죠. 네, 맞아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 러시아 문학의 거대한 산맥, 표도르 도스토이옙스키의 대표작 죄와 벌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 묵직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 150년 전에 쓰인 고전소설 줄거리를 막 지루하게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읽히고 분석되는 이유는 되게 명확합니다. 어떤 점 때문일까요? 이게 단순히 그 가난한 대학생이 저지른 끔찍한 도끼살인극을 다룬 범죄 소설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죠. 이 텍스트 안에는 인간 심리의 밑바닥, 선과 악의 경계, 그리고 사회적 모순을 꿰뚫어보는 아주 완벽한 철학적 마스터클래스가 담겨 있습니다. 아, 철학적 마스터클래스?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주인공 라스콜리코프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철저한 심리적 붕괴 과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이 소설이 품고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서늘한 질문들이 현재 우리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짚어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을 디뎌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1860년대의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아, 소설의 주된 무대죠? 네, 그 여행기사 자료를 보면요. 소설 속 도시의 풍경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막 낭만적이고 화려한 제정 러시아 수도의 모습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딴판이죠. 맞아요. 7월 초에 그 숨막히는 무더위, 씻지 않은 사람들과 쓰레기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참을 수 없는 악취, 대낮부터 거리를 비틀거리면서 배회하는 술 취한 사람들. 네, 아주 생생하네요. 그리고 사방이 꽉 막힌 듯한 빈민가의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특히 그 주인공 라스콜리코프가 살던 음울한 뒷골목 스톨야르니 거리, 일명 S골목이라고 하고 또 K다리로 불리는 고쿠시킨 다리 주변은 읽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아주 생생하고 불쾌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불쾌함과 숨막힘, 그게 바로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거든요. 아, 그냥 배경이 아니라 어떤 열쇠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1860년대 러시아 사회가 농노해방령 이후에 자본주의로 막 급격하게 편입되던 과도기였어요. 아, 사회적 격변기였네요. 네. 농촌이 무너지니까 수많은 빈민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막 쏟아져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겼고 도시는 온갖 사회적 모순, 범죄, 질병으로 끓어오르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찌는 듯한 더위나 냄새나는 골목길이 단순히 그냥 무대장치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것은 곧 절대적인 가난과 고립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는 그 라스콜리코프의 억압된 심리 상태를 밖으로 꺼내어 보여주는 거대한 메타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 기행문 자료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작가인 도스토옙스키 본인 역시 이 끔찍한 가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작가 자신의 삶도 아주 기구했죠. 빚쟁이들을 피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빈민가 안에서만 무려 20번 넘게 이사를 다녀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20번이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작가 자신이 뼈저리게 겪었던 그 빈곤과 절망의 냄새가 소설 주인공의 삶에 고스란히 배어든 셈인 거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수많은 관광객이 여유롭게 걷는 깨끗하고 화려한 nevsky 대로의 풍경 이면에는 이처럼 처절하게 생존을 다투던 19세기 뒷골목의 음울한 초상이 박제되어 있는 겁니다. 네, 마치 관처럼 좁고 답답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위험한 사상에 서서히 빠져드는 젊은 지식인의 모습 말이죠. 바로 그 관 같은 방에서 잉태된 사상이 결국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러시아 사회가 앓고 있던 병폐가 한 개인의 정신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본격적인 사건이 촉발됩니다. 휴학 중인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니코프가 전당포를 운영하는 탐욕스러운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현장에 나타난 그녀의 선량한 여동생 리자베타를 도끼로 내리쳐서 잔혹하게 살해하죠. 아주 끔찍한 장면이죠. 네, 표면적으로 보면 밀린 집세랑 학비, 그리고 지독한 배고픔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을 파고들수록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살인의 진짜 동기가 결코 단순한 돈이나 물질적인 궁핍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라스콜리코프를 움직인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아주 치밀하게 쌓아 올린 지적 오만함, 즉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상이 있거든요. 사상이요? 네. 그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류를 두 가지 부류로 명확하게 나눕니다. 하나는 법과 도덕이라는 기존 규범에 순응하면서 종족 번식의 의무만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 즉 범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범인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진일보시키고 새로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법과 도덕을 스스로 파괴하고 선을 넘을 권리를 가진 비범한 사람들, 즉 비범인입니다. 아, 그 비범인의 예시로 케플러나 뉴턴,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폴레옹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끌어들이잖아요. 네,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나폴레옹이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것을 두고 라스콜리코프는 그것이 역사적 진보를 위한 아주 정당한 선 넘기였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전형적인 공리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철학의 트롤리 딜레마에서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게 정당하다고 믿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 공리주의적 계산법이 한 개인의 삐뚤어진 영웅심리랑 결합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아, 소름이 돋네요. 라스콜리코프의 논리에 따르면 그 전당포 노파는 가난한 이들의 고열을 짜내는 사회의 이, 그러니까 곤충이나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해악만 끼치는 존재 하나를 제거하고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돕거나 자신처럼 유능한 청년이 학업을 마쳐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위대한 과업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자기 합리화네요. 맞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연 벌레 같은 평범한 인간인지 아니면 도덕을 초월해 인류를 구원할 나폴레옹 같은 비범인인지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를 도구 삼아서 자기 자신을 실험대에 올린 아주 끔찍한 심리 테스트였던 셈이죠. 와, 사람의 목숨을 심리 테스트의 도구로 썼다니 정말 무서운데요. 근데 이 위험한 사상이 그저 소설 속 허구적인 망상이 아니라는 점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문학 리뷰 영상 기록들을 보니까 도스토이옙스키가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에 실제로 러시아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던 실제 사건들에서 아주 강한 영감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사회면을 장식했던 사건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1865년 신문에 보도됐던 상인의 아들 게라심 치스토프의 도끼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또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대의를 위해 무자비하게 황제 암살을 시도했던 이스진 그룹의 테러리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범죄자 피에르 라세네르의 신라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아, 그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은 채로 자신을 불합리한 사회에 저항하는 사상적 살인자이자 시인으로 포장했던 인물입니다. 와, 사상적 살인자라는 말이 라스콜니코프랑 완전히 겹치네요. 그렇죠. 도스토이옙스키는 당시 공기처럼 떠돌면서 젊은 지식인들을 병들게 하던 허무주의, 극단적 이성주의, 그리고 공리주의의 위험성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해서 라스콜니코프라는 하나의 인물 안에 고밀도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방금 인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료에서 분석한 그 주인공의 이름에 숨겨진 비밀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러시아어로 라스콜이라는 단어가 분열을 뜻한다고 하죠. 네, 라스콜니코프라는 이름 자체가 분열된 자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아, 이름 자체에 이 인물이 겪게 될 내면의 끔찍한 진동이 예고되어 있는 거군요. 논리적이고 차가운 이성의 지배당해서 도끼를 휘두르는 잔혹함이 있는 반면에 길거리에서 처음 본 가난한 마르멜라도프 일가에게 수중에 전 재산을 털어주는 충동적인 관대함도 있잖아요. 예, 아주 극단적인 모순이죠. 이 두 가지 성향이 한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작가는 이름에서부터 쾅 하고 못 박아둔 거네요. 한 인물의 심리적 붕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완벽한 네이밍은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복잡한 사상과 살인 행위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학술 논문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작품의 러시아어 원제에 담긴 언어학적 비밀입니다. 프레스투플레니에 이, 나카자니에. 죄와 벌이죠. 네, 여기서 죄로 번역된 단어 프레스투플레니에는 본래 단순히 실정법을 어겼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문자 그대로 어떤 선이나 경계를 건너서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죠. 아, 단순히 사람을 죽였다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가 어떤 선을 넘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연결되나요? 라스콜니코프가 죽인 건 늙은 전당포 노파라는 물리적 인간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인류 사회를 지탱해온 도덕과 윤리,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원칙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신의 비범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 절대적인 금지선을 제 발로 넘어버린 거죠. 와, 원칙을 죽였다.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그런데 이 선을 넘는 행위가 라스콜리코프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설 전체의 구조로 확대해보면 훨씬 더 경이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 외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위태롭게 경계선에 서 있거나 이미 그 선을 넘어가 버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네, 그 다른 등장인물들의 선 넘기를 뜯어보는 과정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소냐가 있죠. 그녀는 극도의 가난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 동생들과 새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거리로 나가 자신의 육체를 팔며 사회적, 도덕적 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선 넘기죠. 반면에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인물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이 남자는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의 권태를 이기지 못해 도덕적 규범을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이나 유희처럼 짓밟고 넘나들잖아요. 네, 쾌락만을 쫓는 인물이죠. 마지막에 여동생 두냐를 겁탈하려던 사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타인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마르멜라도프. 가족들이 굶주리든 말든 딸이 몸을 팔아 벌어온 돈마저 술집에 갖다 바치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과 경계마저 아예 놔버린 인물이고요. 이 세 인물이 선을 넘는 방식과 그 결과를 비교해보면 도스토옙스키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삶의 권태에서 비롯된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방탕한 선 넘기는 결국 그를 절대적인 정신적 공허함과 환영에 시달리게 만들었고 결국 권총자살이라는 철저한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마르멜라도프 역시 무책임의 끝에서 마차에 깔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둘 다 파멸이네요. 하지만 소냐는 다릅니다. 그녀가 선을 넘은 이유는 순전히 다른 타인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끔찍한 진흙탕 속에 있으면서도 영혼의 순결함을 잃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살인자 라스콜리코프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빛이 됩니다. 각자가 어떤 동기로 어떤 방향을 향해 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그 끝이 파멸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힌 대비네요. 자, 그럼 이제 제목의 나머지 절반, 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라스콜리코프가 선을 넘은 대가로 받은 벌의 정체 말이죠. 흔히 누군가를 도끼로 살해한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하면 경찰의 추격을 받다 체포돼서 수갑을 차고 재판을 받고 춥고 척박한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는 물리적이고 사법적인 형벌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일반적인 범죄물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논문 자료들에서 지적하듯이 러시아어에서 벌, 즉 나카자니에는 본래 가르침 혹은 지시를 의미합니다. 아, 벌이 가르침이라는 뜻이군요. 즉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형벌은 감옥이라는 어떤 공간적 구속이 결코 아닙니다. 라스콜니코프에 대한 진짜 형벌은 그가 도끼를 내리치고 방을 빠져나온 그 살인 직후의 순간부터 이미 그의 내면에서 무섭도록 잔혹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전에 자기 마음속에 지옥이 펼쳐진 거네요. 살인 이후에 그를 덮친 지독한 열병과 헛소리, 통제할 수 없는 망상들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자료들에 묘사된 그의 심리 상태를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아주 끔찍한 고통이죠. 자신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정작 그를 가장 미치게 만든 건 경찰에 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라기보다 살인 이후 자신을 덮친 끔찍한 고립감과 단절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그들을 품을 수 없잖아요. 네, 가족과도 단절되어 버리죠. 마치 자신과 나머지 인류 사이의 연결고리가 가위로 싹둑 잘려나간 듯한 절대적인 우주적 고독가 소설이 묘사하는 진짜 무서운 형벌이었던 거죠. 완벽한 분석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위대한 대의를 위해 도덕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가 계산식에 넣지 못한 가장 큰 변수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그 자신 깊은 곳에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던 인간의 본성, 즉 양심입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합리화를 해도 그의 영혼과 육체는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한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이죠. 양심이 육체를 갉아먹은 거군요. 네, 그 정신적 붕괴와 고통스러운 아름의 시간 자체가 바로 작가가 의도한 영혼의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한 가혹한 가르침, 즉 벌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고 숨막히는 심리 묘사가 가능했을까요? 인간이 극탄의 공포와 고독 속에서 어떻게 부서져 내리는지 그 내면의 지옥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써내려갔잖아요. 그 부분은 작가의 실제 경험을 봐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심층 탐구 자료들에 담긴 작가의 실화를 읽고 나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 본인이 진짜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 문턱에 서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작품의 깊이를 온전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스토옙스키는 불법 반체제 혁명 서클이었던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죠. 상상만 해도 얼어붙을 것 같은 공포죠. 사형수들에게 입히낸 얇은 흰옷을 입고 죽음을 앞둔 그들에게 십자가를 내미는 신부 앞에서도 그는 두려움을 이기려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동료들이 기둥에 묶이고 총구가 겨눠지는 순간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 눈 가리개마저 거부한 채 그 짧고도 영원 같은 5분 동안 저 멀리 황금빛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교회 지붕을 바라보면서 느꼈을 그 생에 대한 처절한 갈망과 미칠 듯한 공포. 지금 이 순간을 상상만 해도 제 온몸에 털이 다 쭈뼛 서는 기분입니다. 그 숨막히는 5분의 경험은 도스토옙스키라는 인간의 영혼을 문자 그대로 해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방화쇠가 당겨지기 직전 황제의 극적인 특세령이 낭독되면서 사형은 시베리아 유용으로 감형되죠.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네요. 이후 그가 시베리아 옴스크 형사범 감옥에서 보낸 4년의 시간은 훗날 이 소설을 탄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식인 특권치레였던 그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거칠고 잔혹한 민중 범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겠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무지와 폭력성에 깊은 절망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살인마와 도둑들 속에서 무언가 다른 걸 보았다는 거군요. 네, 그는 그 거칠고 험악한 껍데기 아래에 숨겨져 있는 러시아 민중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깊은 연민과 신앙이라는 숨겨진 황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숨겨진 황금이요? 이성의 지배랑한 지식인들의 그 차가운 오만함보다 차라리 진흙탕 속에 굴을 지언정 생명을 긍정하고 타인의 고통에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투박한 영혼들이 낫다는 통찰을 얻게 된 것이죠. 아, 절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구원의 희망을 본 거네요. 네, 오히려 인간 구원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찾아낸 이 강력한 개인적 경험이 훗날 라스콜니코프가 지독한 참회와 부활의 여정을 걷게 만드는 단단한 근간으로 작용합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바닥까지 떨어져 모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빛을 그토록 눈부시게 그려낼 수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 소설의 결말부를 읽거나 자료를 훑어보면서 조금 당혹스러운 반전을 마주하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반전이죠. 소설의 결말부에서 라스콜니코프는 결국 소니아의 설득에 못 이겨서 경찰서 돼지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리고 시베리아 유영지로 떠납니다. 보통의 고전소설이나 헐리우드 영화라면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와야 합니까? 눈물의 참여 장면이 나와야겠죠. 맞아요. 주인공의 감옥 창살 너머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노파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며 철저하게 반성하는 이런 사이다 같은 전개가 정석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기대와는 완전히 엇나가는 전개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라스콜니코프의 오만함은 전혀 꺾이지 않거든요. 맞아요. 우리의 주인공은 시베리아 한복판에서도 끝끝내 뉘우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인을 한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틀렸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이 나폴레옹처럼 법을 초월할 수 있는 비범인이 아니라 살인 하나 저질러 놓고 열병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끼는 아주 나약하고 평범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끝까지 이기적이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 자아는 사슬에 묶인 채로도 아주 꼿꼿하게 살아있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얄팍한 반성서사를 거부하고 인간의 심리를 지독할 정도로 리얼하게 파헤친 작가의 천재성이 아닐까요? 동의합니다. 이성과 논리라는 괴물이 인간의 마음속에 한 번 따리를 틀면 그 방어 기제를 깨부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게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도스토옙스키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차가운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결코 한 인간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선언이죠. 아, 논리로는 안 된다. 라스콜니코프의 그 철옹성 같은 논리와 오만함은 감옥이라는 물리적 형벌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어떻게 그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 부활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학술 논문에서는 소설의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아주 시각적이고도 압도적인 해방의 순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장엄한 시베리아의 대초원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맑은 날 시베리아의 장엄하고 거대한 이르티시 강과 끝없이 펼쳐진 대초원을 묵묵히 바라보던 라스콜니코프의 내면에 갑작스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변화가 생기는군요. 이건 내 이론이 논리적으로 틀렸구나 하는 어떤 이성적인 깨달음이나 머리로 하는 반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순간을 자연과의 접촉이라고 썼죠. 자연과의 접촉이요? 네,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소냐의 맹목적이고 무한한 사랑 앞에서 그가 평생을 쌓아 올렸던 차가운 논리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좁고 냄새나는 관 같은 방, 즉 지하생활자처럼 웅크린 채 자기만의 망상에 갇혀 질식해가던 죽은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네요. 진정한 부활이죠. 소냐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비로소 타인과 연결되고 우주와 연결된 진짜 살아있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머리로 억지로 이해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몸과 영혼이 무장 해제되면서 바닥에 엎드려 소냐의 무릎을 껴안고 오열하는 그 장면은 정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구원의 스펙타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과정, 그리고 차가운 이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적 해방과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 이 150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한 시사점을 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1860년대 악취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뒷골목의 도끼살인극에서 시작해서 얼어붙은 영혼이 녹아내리는 시베리아의 눈부신 대초원까지 쉼없이 달려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깊고 방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는 가장 강렬하게 와닿은 부분이 어디였나요? 다들 각자의 포인트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대목이 여러분의 뇌리를 가장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을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나는 여러 자료 속에 등장한 수많은 정보 중에서도 제 마음에 오랫도록 남는 디테일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디테일이죠?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그곳에는 작가가 숨을 거두었던 1881년 1월 28일 밤 8시 38분에 영원히 멈춰서 있는 탁상시계가 하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멈춰진 시계요? 네, 작가의 육신과 그를 둘러싼 시간은 150년 전 그 겨울밤에 멈춰버렸지만 그가 라스콜니코프의 도끼를 통해서 쪼개어 보여준 인간 영혼의 끔찍한 시면 그리고 위대한 구원에 대한 질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이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홀로 곰곰이 곱씹어 보실 만한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라스콜니코프가 주장했던 비범인 이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세상을 전진시키고 인류에게 위대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소수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이나 기존의 윤리적 규범쯤은 가볍게 무시해도 좋다는 그 오만하고도 날선 논리 말입니다. 네, 아주 섬뜩한 논리였죠. 과연 이것이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혼란스러운 사회에만 존재했던 낡은 과거의 유물일까요? 지금 현 시대로 그 질문을 가져오면 꽤나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날에도 눈부신 기술 혁신, 기업의 성장,
혹은 거창한 대의 명분이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수많은 평범한 타인의 삶을 단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나 소모품으로만 취급하는 현대판 비범인들이 우리 주위를 활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을 바꾼다는 명목으로 타인을 짓밟는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조롱하는 이들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가 그들이 이룩한 숫자와 성공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그들의 무자비한 선 넘기를 무의식적으로 숭배하고 박수치며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 머리를 한 대 3개 맞은 것 같은 아주 도발적이고 아픈 질문입니다. 우리가 비난하던 라스콜니코프의 괴물 같은 사상이 어쩌면 성공지상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곳, 혹은 우리 각자의 마음 한구석에 교묘하게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현대판 라스콜니코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소비하고 있는지, 오늘 밤 여러분 스스로 이 서늘한 화두를 깊이 탐구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박물관에 멈춰있던 시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사유를 통해 다시 흐르기 시작하듯 오늘이 길고 기뻤던 대화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새롭고 지적인 자극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여운을 안고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탐험이 계속되는 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늘 그렇듯 호기심과 영감이 반짝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